이번 시간에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감염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감염의 유행으로 우리 인간의 생명을 가장 많이 앗아간 감염병은 무엇입니까? 저기 뒤에 열심히 적고 있는 학생. 네, 뭐라고요? 네, 교수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바로 독감입니다. 지금도 독감으로 인해 해년마다 온 세상 수천 명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독감이라고 해서 독한 감기가 절대 아닙니다. 감기와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감기는 주로 라이노 바이러스가 일으킵니다. 그런데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일으킵니다. 현재는 독감 예방의 백신이 발명되어 끔찍한 결과의 초래를 최대한 막고 있습니다. 물론 독감 예방 백신을 맞았다고 절대 독감이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12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성인, 임산부는 적극 독감 백신 접종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감 예방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병원에 근무하기 때문에 해년마다 독감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시간만 된다면 독감 예방 접종을 맞도록 권면합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코비드-19, 메르스, 사스가 우리나라만 아닌 전 세계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20년, 2021년, 2022년을 굉장히 어렵게 지냈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저녁 회식도 못하며 영화도 영화관에 가서 보지 못하며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면서 가쁜 숨을 쉬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비드-19 때문이었습니다. 또 2015년에 우리나라는 메르스 대란을 겪었습니다. 이 메르스 대란을 통해 환자나 의료진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을 만큼 큰 후유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메르스 하면 깜짝 놀랍니다. 메르스와 같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만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성토하고 책임 전가를 부리짖곤 했습니다. 더불어 국가 방역 체제를 점검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최근은 코비드-19 때문에 메르스는 국민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인들의 기억 속에는 2002년 발생한 사스도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코비드-19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메르스는 무엇입니까? 또 사스는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는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코비드-19, 메르스, 사스는 한 패밀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발생시키는 원인균이 모두 다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바이러스라고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는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원둘레의 방사형으로 빛이 퍼지는 형태의 모양이라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코로나가 왕관이란 뜻인데 모양이 비슷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에 따라 변형되어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을 발생시켜 문제가 된 경우가 바로 코비드-19, 메르스, 사스입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이나 동물에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감기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증상이 심하지 않아 관심도 주지 않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가장 심각하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여 놀라운 전염성을 갖고 퍼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비드-19입니다. 코비드-19는 코로나 바이러스 2019년에서 따온 용어입니다.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학문적으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0년 1월에 우리나라에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 코비드-19는 약 230개국에서 발생했습니다. 230개국.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발생한 감염병은 아마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쳐 문제된 감염병의 대부분 질병 이름은 지역 이름을 따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코비드-19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한 폐렴, 우한 바이러스로 불렸다가 WHO에서 공식적으로 코비드-19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중국인들이 박쥐를 섭취하여 박쥐에 감염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옮겨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음모설이 있듯이 WHO 사무총장이 중국의 지원을 많이 받아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리고 있었던 이름은 우한 폐렴, 우한 바이러스였는데 이것이 중국 이미지를 나쁘게 한다고 하여 뒷공작을 통해 코비드-19로 명명하고 부르도록 하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증상 및 합병증입니다. 사실 코비드-19, 메르스, 사스는 비슷한 증상을 보여줍니다. 고열에 호흡기 증상을 나타냅니다. 예전엔 고열, 호흡기 증상하면 독감이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감염을 먼저 생각합니다. 코비드-19의 잠복기는 2일에서 최장 2주입니다. 코비드-19 환자와 접촉한 후 빠르면 이틀째부터 증상이 나타납니다. 주 증상은 무기력감, 37.5도 이상의 고열입니다. 그 외 호흡기 증상으로 기침, 인후통, 가래,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양에 따라서 어떨 때는 두통이 심하고 어떨 때는 인후통이 심하고 어떨 때는 근육통이 더 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점차 이 증상들이 심해지면 입원해야 하는 폐렴, 더 심해지면 폐 손상으로 인해 호흡부전 소견을 보입니다. 호흡부전이라는 것은 폐의 기능이 손상되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해 숨쉬기가 힘들어 특별한 처치 및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더 심해지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폐렴에 이르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파 경로는 코비드 환자와 밀접 접촉 때문입니다. 코비드 환자와 몇 분 이야기했다고, 심지어는 이야기도 안 했는데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염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주 전염성이 높았습니다. 진단은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확진용 검사 방법은 코와 목에서 채취한 검체물로 분자진단법인 PCR 검사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결과가 나오는데 6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PCR을 다 압니다. 이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바로 코비드-19에 걸린 것입니다. 반면에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것이 신속항원 검사로 코와 목에서 채취한 검체물을 신속항원 키트에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분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정확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에 코비드 환자를 접촉했다는 경력, 고열 및 호흡기 증상을 보이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한 후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될까요? 치료제입니다. 처음 코비드-19이 유행했을 때 그에 맞는 약을 개발하기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여 기존에 개발된 약물들을 투여하여 효과가 있는 몇 가지 약물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로 입으로 먹는 경구용 팍스로비드, 주사제로는 렘데시비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면역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환자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도록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면역 조절약으로 올리미언트, 악템나 등을 투여하였습니다. 어떤 환자에게는 항말라리아 약을 투여하여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예방입니다. 코비드-19의 직접적인 치료제가 나오기까지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방법은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해야 합니다. 특히 고위험군, 기저질환이 있는 분, 65세 이상인 분들은 반드시 예방 접종을 하도록 적극 권면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방법은 실제 생활에 손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아마 굉장히 중요한 예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셋째 예방법은 기침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기침을 하면 비말을 통해 바이러스가 상대방에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방법은 2m 정도의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하고 각자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마스크는 KF80 혹은 KF94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게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손위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침 예절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혹시 앞에 앉아있는 학생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정확한 답을 양보한다고 합니다. 감염병 예방 위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손 씻기 위생입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으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이요? 30초 이상입니다. 씻을 때는 단순히 물로만 씻는 것보다 비누를 사용하여 씻는 것이 감염 예방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 올바르게 손을 씻지 않을 경우 손끝이 닦이지 않았으며 손등도 전혀 씻기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손 씻기의 경우는 손바닥만 씻는 데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손 씻기를 위해서는 6단계를 반드시 지키면서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뿐만 아니라 손톱 밑까지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손에 물을 묻히고 비누 거품을 만듭니다. 그 다음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릅니다. 이어서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줍니다. 손바닥과 손등은 손에서 면적이 가장 넓기 때문에 제일 먼저 씻어줍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손 씻기를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손가락까지 씻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바로 이 손가락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손깍지를 낀 상태에서 손가락끼리 문질러 줍니다. 이후 손가락을 마주 잡고 서로 문질러 줍니다. 손깍지에서 잘 씻기지 못한 엄지손가락은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줍니다.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서 놓고 문지르면 손톱 밑을 깨끗하게 만들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모든 것을 씻겨야 30초 정도 걸립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손 씻기를 하면 보통 10초면 다 끝내버립니다. 30초. 손 씻기가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충분하게 씻어줘야 합니다. 기침 예절입니다. 기침할 때 지켜야 할 예절입니다. 기침 예절도 있군요. 무방비 상태로 자유롭게 기침을 하면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퍼지고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주고 싶지는 않죠. 기침 예절의 4가지 수칙입니다. 첫째는 기침할 때 휴지 혹은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합니다. 즉 휴지나 자신의 옷소매에 기침을 하는 것입니다. 기침 비말이 공기 중으로 혹은 상대방 호흡기로 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침한 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를 해야 합니다. 손에 묻은
바이러스 비말을 닦는 것입니다. 셋째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는 것입니다. 넷째는 기침 시 사용한 휴지는 또 마스크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닿도록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상한 사람, 품이 있는 사람은 기침 예절을 지킵니다. 생소한 것이라 의식하지 않으면 정말 실천하기 힘듭니다. 기침 예절. 제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은 반드시 기침 예절을 지켜야 됩니다. 다음은 메르스입니다. 메르스는 MERS, MERS. 의 약자로 영어를 한국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메르스. MERS는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즉 중동 호흡기 증후군으로 첫 글자를 따서 발음한 것입니다. 질병명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중동 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이 질환이 발생하였습니다. 메르스는 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중동에서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증을 일컫는 말입니다. 원인균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2012년 6월 처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견된 신종 전염병이었습니다. 2014년 5월 국제바이러스 분류위원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명명하였습니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숙주에서 사람으로 옮겨가는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WHO는 낙타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긴 숙주일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정확한 감염 경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잠복기는 보통 5일입니다. 빠르게는 2일 만에, 늦게는 2주, 14일 만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2015년 크게 유행할 때는 당시 중동, 유럽, 아시아의 27개국 국가에서 메르스가 발병한 바 있습니다. 메르스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코비드와 비슷합니다. 주증상은 3가지입니다. 고열,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중동 지역을 여행한 후 열이 나고 기침한 다음 메르스를 의심하고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경한 급성 상기도 질환을 나타내거나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 증상으로 두통, 오한, 인후통, 콧물, 근육통,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특히 당뇨, 신부정, 만성폐질환, 면역결핍질환을 가진 사람에게서 감염률이 높고 예후도 불량합니다. 메르스가 심해지면 폐렴이나 급성신부전, 폐혈성 쇼크 등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공항 검색대에서 중동여행과 발열의 소견만 있으면 일단 격리시키고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행객도 이런 것이 싫어 열이 나더라도 입국 전에 해열제를 복용하고 열이 나는 것을 감추고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기도 합니다. 좋지 않는 자세입니다. 메르스는 어떻게 전파되는 것입니까? 사실 자연계에서 사람으로는 감염 경로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언급한 것처럼 WHO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견된 것처럼 담봉, 낙타 접촉에 의해 감염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메르스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환자와 환자 간의 가까운 접촉을 통해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즉 기침, 재채기를 통해 분비물이나 직접 접촉을 통해 감염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접촉을 할 수 있는 병원 내 감염이나 가족 간 감염이 주로 발생 경로가 되었습니다. 공기 전파에 대한 감염은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메르스 유행 기간 동안 100만 명이 넘는 이슬람 교도가 성지 순례를 위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에 걸린 예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공기 전파와 지역사회 확산의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공기 전파 가능성은 확실히 배제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두 나라 간 메르스에 대한 발생 특성에 대한 비교입니다. 몇 가지 큰 차이가 보입니다. 첫째는 잠복 기간이 1.5일 정도 대한민국에 늦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원인균의 차이라기보다는 이것은 한국 사람 발병자는 여행자이기도 하고 늦게 신고되어 발생하는 차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둘째는 치명률에서 큰 차이가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메르스 치명률은 약 20% 정도인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35%, 46%까지 이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치명률의 차이는 우려 수준의 차이와 정부 대응의 수준 차이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정부 대응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시사하는 것은 메르스로 인해 적절한 대응 및 치료를 하지 않으면 치명률이 5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메르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개인의 대처도 중요하지만 범정부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을 여행하고 발열이 나면서 기침이나 호흡곤란 증상이 있거나 혹은 이런 사람과 밀접 접촉한 경우는 의심한 자로 여겨 병원에 꼭 방문하여 정부나 병원에 지시한 대로 따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만은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열이 나면서 폐하와 관련된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혹은 이런 사람을 밀접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 더 큰 유행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당시 메르스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 역시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개발된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메르스에 특화된 항바이러스제는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두 손 들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하면 시간이 지나 회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인공호흡기를 할 수도 있고 100% 산소를 인공호흡기를 통해 투여해도 현재 환자 상태가 유지하기 어렵다면 마지막으로 최후 보루인 에크모, ECMO, 최외막 산소화 장치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ECMO는, 에크모는 일종의 체외에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으로 심장이나 폐를 대신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더 알고 싶은 것은 예방 방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모하마드 성원은 제쳐놓더라도 두바이의 부르즈 알 아랍 7성급 호텔과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중 하나인 부르즈 칼리파도 보고 싶은데 당시에는 메르스 때문에 방문하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메르스 예방 백신은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기를 권면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손 씻기를 잘 해야 했습니다. 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코올솜 소독제로 손 소독을 잘 해야 했습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기침 재채기 할 때 옷소매를 이용하여 옷소매를 대고 기침 재채기를 시행했습니다. 기침 재채기 후 손위생을 실시합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밀접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예방법은 코비드-19의 경우를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사스는 무엇입니까? 사스가 언제 유행했죠? 아마 우리의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시간이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은 많이 감염되지 않아 한때는 김치 때문이라는 루머가 있어 김치가 많이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사스 즉 SARS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이것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호흡기를 침범하여 발생한 질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그때 중국,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발생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전염병을 사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이라고 SARS라고 부르고 전 세계 보건당국에 비상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사스, 영어 앞글자를 따서 역시 부릅니다. 사스는 홍콩의 주택가 아모이 가든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여 문제시 되기도 하였습니다. 증상 및 예후입니다. 역시 특징적인 증상은 주로 발열, 체온 측정 시 38도 이상의 첫 증상으로 나타나며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이 동반되고 전신적으로 불편감이 나옵니다. 일부 환자에게서는 초기에 미약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2 내지 7일이 지나면 가래가 없는 마른 기침이 나타나고 혈중 산소 포화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환자의 대부분은 회복이 되지만 10 내지 20% 환자에서는 호흡 부전이 나타나고 인공호흡이 필요합니다. 사스의 전형적인 잠복기는 역시 2 내지 7일입니다. 그러나 극소수 환자에서 10일까지 잠복기를 보이기도 하고 13일까지 보고된 환자가 있어서 14일까지는 2주 정도는 발열인들이 관찰해야 합니다. 80 내지 90% 대부분 환자는 6, 7일째 증상이 호전됩니다. 그리고 이 중 10 내지 20% 정도의 환자는 증상이 악화되어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 발생하여 기계호흡이 필요할 정도로 중증으로 발전합니다. 사망률은 3 내지 4% 정도이며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재까지는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원인을 모르는 중증 비정형 폐렴에서 적합한 치료를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치료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으며 비정형 폐렴을 치료할 수 있는 항균제를 투여하여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 볼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항바이러스와 함께 경구 또는 정맥 투여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사스의 전파는 주로 비말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당시에는 생각했습니다. 즉 사스 환자가 기침, 재채기, 말할 때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호흡기 비말에 의해 전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흡기 분비물에 오염된 물건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스가 유행할 때는 유행 지역에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용했던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최근에 우리를 놀라게 하는 감염병들이 많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뒤에서 귀를 쫑긋 듣는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 학생은 굉장히 시사성이 밝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병은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출혈성 질환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병은 1976년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캉 근처 마을과 수단 외곽 지역에서 동시에 처음 발생하였습니다. 치명률이 25 내지 90%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아프리카 우간다 의료봉사 활동을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한 해는 의료봉사 가고자 하는 지역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한다고 하여 가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1947년 붉은 털 원숭이에서 바이러스가 최초로 확인되었고 인체 감염 사례는 1952년 우간다와
탄자니아에서 처음 보고되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발열, 발진, 관절통, 눈 충혈이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또 최근에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두창과 유사하나 더 경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걸리면 일반적으로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피로, 근육통 및 요통, 두통, 호흡기 증상 등을 시작하여 보통 1 내지 4일 후에 발진이 나타납니다. 발진은 얼굴, 입, 손, 발, 가슴, 항문, 생식기 근처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외에도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댕기열, 라사열, 콜레라, 비브리오 폐혈증, 리프트 밸리열 등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여행을 가면 반드시 필요한 예방접종을 찾아서 맞고 여행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어느 나라에 어떤 감염이 유행하는지 제시해 줍니다. 여기까지 듣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채널 고정, 시선 고정, 다음 시간까지